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세진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부장과 4분기 그러면 10월이 시작이잖아요. 10월 달의 전략과 유망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FOMC도 그렇고 헝다이시도 그렇고 네. 어쨌든 지나갔죠. 네. 10월 달 어떻게 보시나요? 추석이 사실 좀 편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연준과 정책의 입김이 강해진 그 2010년도 이후부터는 꼭 9월부터 꼭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슈들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랑 헝다 리스크가 동시에 좀 겨박제로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개별적인 이슈들에 대한 그 영향력을 보기보다는 지금 이 두 가지 이슈가 가리키는 방향은 사실 한 군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좀 10월 시장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까지 관통하는 투자 전략에 대한 궤를 좀 바꿔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제 FOMC와 헝다 사태의 이제 교집합은 저는 디레버리징 이슈를 좀 시장에 던져놨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시장으로 한 해를 기억할 공산이 크겠습니다만 그 구간 지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 좀 순탄치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특히 이제 저희 상반기 한 3월과 4월을 좀 되짚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가팔랐던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값 전망이 금리 상승 이슈로 좀 이어지는 그 결과를 좀 만들었었고 작년부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즐겨왔었던 그 유동성 파티에 좀 클로징 벨이 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시작했던 것도 올해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또 즈음에서는 이제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이 그 잭슨홀 미팅에서 좀 논의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또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8월 말이 아주 큰 변동성을 좀 야기하진 않았던 시간으로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당시에 이제 코스닥의 하락률이 코스피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크게 하락하는 이슈들, 성장 종목, 개별 종목들의 하락률이 더 두드러졌고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선진국과 그 국내 시장을 위시해서 신흥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사실 본격화됐던 것도 8월 말쯤이거든요. 잭슨홀 미팅쯤에. 결과적으로는 그 각자 이제 출발점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긴축 우려로 이어지는 이슈들이 시장을 그간 괴롭혀 왔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도 또 홍역을 좀 앓고 있는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FOMC 결과를 또 보면서 이제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뭐 매파적이다, 다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완화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최초로 공개된 2024년 점도표를 저희가 비춰서 생각을 해볼 때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 거의 7차례의 금리 인상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 FOMC가 다소 이제 매파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2023년, 2024년도에 집중돼 있었던 금리 인상 스케줄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도 우리 걱정보다는 조금 완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과거 이제 2013년 이후의 테이퍼링 과정에서 봤을 때 사실상 두 번의 FOMC마다 한 번씩 금리 인상 정책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이런 흐름에 비견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2024년까지 남은 FOMC 기간이 한 17차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7차례의 금리 인상이라고 그러면 한 번에 한 2.4회마다 한 번의 금리 인상, 그럼 예전보다는 속도가 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FOMC 직후에 그 다소 매파적이었던 FOMC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반등을 했었던 이유도 이런 해석들에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헝다 이슈를 또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헝다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열흘 정도 동안 이제 각종 매체 그리고 그 저희 한국경제TV에서도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좀 피력을 해주셨을 걸로 보는데 근본적인 이슈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됐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도 어떤 코드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값을 남겨준 이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그 우리가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뭐 소강 사회라고 일컫는 그동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는 이제 소강 사회를 달성했다라고 공표를 한 바 있을 만큼 그 소강 사회라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인민들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서 먹고 사는데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는 걱정이 없는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게 소강 사회의 기본 모토였고. 결과적으로는 의식주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 단계의 부를 어느 정도 중국은 이뤘다라는 거를 천명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 8월부터 강하게 칼자루를 뽑아든 게 공동부유라는 코드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하고 그 좀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축제한 재산 같은 것들을 이제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어서 많은 중산층에게도 그 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다 같이 잘 살게 하고 있다라는 모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튀어나온 쪽에 망치질을 더 강렬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이슈가 사실은 헝다 사태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금융권으로 전이돼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뭐 전체 금융권 여신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헝다 이슈를 이제 바라보고 시작하게 만들었었던 중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두 번째,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 기금 조성을 그 1,100억 위안 정도를 한다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GDP 규모를 우리나라랑 비견을 해본다라고 그랬을 때는 사실 한 10배 정도 차이를 주면 될까요? 그러면 사실 이번 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2조 원 정도의 돈을 푼 거라고 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랬을 때 20조 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금액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게 우리 정부도 지금 코로나 지원금으로 이번에 1조 원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과거 중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퍼부었었던 유동성의 총량에 비해서는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FOMC와 그리고 이 헝다 사태에서 읽을 수 있는 공통적인 코드는 더 이상 돈을 찍어서 유동성을 풀어서 잡금의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이제 막무가내 현금 살포로 인해서 그 시장을 좀 안정화하는 조치에 대한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음을 좀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슈 두 가지가 사실 각각 다른 성격에서 전개가 됐고 좀 내용도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작년부터 우리 그 시장과 전반적인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심축에 있었던 유동성 그 정책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슈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무겁게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네요. 페드랑 그다음에 중국의 헝다랑 결국 디레버리징이라는 부채 감축에 대해서 공통 부문을 꼽아주셨는데 행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먼저 긴축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헝다가 터진 것인지 사실 원인과 결과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헝다는 지나간 이슈다라고 차치한다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그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 스탠스의 변화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전히 한 반반 정도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굳이 나누자면 연준은 시장 참여자들 편이었고 그 시장 참여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다라고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계속 변동성 제공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두 가지 주체에 대해서 어느 쪽에 좀 공신력을 믿고 갈 거냐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신뢰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부터는 사실 연준도 의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좀 준비한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FOMC에서도 사실 시장이 좀 불안을 잠재웠었던 그 많은 수차례의 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점도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을 잠재웠던 데는 지난 6월에 파월 의장이 너무 점도표에 의존할 필요 없다. 점도표라는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여기에 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그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한 그 발언도 크게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연방기금금리,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금리죠. 그 0%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테일러 룰은 그 아마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그 GDP 갭 그리고 인플레이션 갭이 정상치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얼마 전에 한국경제TV에서도 존 테일러 교수가 인터뷰를 한 걸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테일러 교수가 창안한 이 지표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시장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기대값이 정상값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에 맞춰서 금리를 추산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값이거든요. 아까 그림을 보셨을 때 조금 이례적인 부분은
그 테일러 룰로 표시됐었던 그 파란색 그래프가 거의 6% 수준까지 이제 갭이 확대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세션 구간들이거든요. 금융위기를 포함한 경기 침체 구간들을 보면 저런 식으로 사실 크게 튀어 올라와서 정책금리와 갭을 저렇게 크게 형성을 했었던 구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경기값에 대한 기대값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저 살아나고 있는 그 경기값에 대한 기대값만큼 정책금리가 발맞춰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정상화의 과정으로 이어질 텐데, 사실 페드가 제시하고 있는 스케줄에 비해서 저 갭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저희가 내년에 목도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부장님. 그렇다면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어떤 산업과 어떤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큰 배가 이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천천히 표류를 하다가 이제 방향을 돌리는 정도의 상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급격하게 방향을 돌리게 되면은 큰 배일수록 사실 좌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배가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관점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작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자가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새롭게 변화되는 곳을 두 군데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큰 관점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는 뭐든지 정상화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정상화의 길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일 거고, 또 하나는 달러화를 또 여기다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더 불거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미국 금리의 상승 이슈 연결로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국 헝다류의 그 기업 리스크나 산업 리스크가 또 발발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양을 키우게 되는 이슈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예상 밖에 이런 헝다 이슈를 비롯해서 한계 기업들이 뭔가 연쇄적인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테일 리스크로 발생되는 시장 불안은 또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드는 이슈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것 또한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이 정상화의 가속화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또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금리 정상화의 촉발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또한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정상화의 길로 간다라고 그랬을 때 그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달러 강세 요인들의 그 무차별적인 좀 시장 출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싱가포르이 최근에 2차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 1,000명의 확진자가 돌파가 되면서 뭐 사상 최대치를 좀 돌파했다, 이런 우려 섞인 기사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으나 2차 백신까지 맞은 소위 얘기하는 그 풀리 백시네이티드 그 피플들이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해 수렴을 하는 구간에 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혹시 치료제가 출현하면서 극단적인 그 속도의 개선을 높인다고 했을 때는 정상화의 속도도 빨라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시장은 금리 시간이 더 빨리 찾아온다라고 봤을 때 위드 코로나랑 이 금리 달러화라는 투자 컨셉은 사실 지금부터 굉장히 편안하고 좀 안전한 투자 컨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와 달러 컨셉을 비롯해서 골프 산업과도 콘텐츠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콘텐츠 관련해서는 또 말씀을 못 해주셨어요. 10월 네. 내로 또 출연을 해주셔서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박세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